검찰이 대정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일부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날에 직접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걸까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딴 데도 아닙니다.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 아침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났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거고 저는 그럼 그렇다 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에 와서는 며칠 지난 후에 현장에서 항소 포기 의사가 있다.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20분가량 출근길에 사실 도어 스태핑이라 그러죠. 출근길 기자회견 치고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더 높게 나온 만큼 성공한 수사, 기소라고 생각한다.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김준일 평론가? 그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면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항소 포기를 한 거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항소를 포기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무엇이며 항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며 이런 거를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얻은 이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일부 이제 더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형량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거는 유동규는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고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는 5년을 구형했는데 6년이 나왔으니까 이들의 재판부가 이들의 죄를 굉장히 엄하게 봤는데 그런데 김만배는 12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고요. 정영학 회계사는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이 나왔고 남욱 변호사는 7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절반에서 3분의 2 이 정도가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더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세 사람을 그러면 다 만족시키는 그 형량이 만족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고 하는데 재판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갔고 1심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것에 대해서 구형량보다는 사실 낮고 더군다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추징금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대략 400억 원 정도의 추징금만 확보하게 됐는데 대장동 일당이 이번에 개발 이익으로 받은 게 7,800억 정도 됩니다. 서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정도 되고 대략 1조 원의 개발 이익 가운데 7,800억 가운데 아직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대부분의 추징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구체적으로 받게 된 피해 액수가 얼마인지 지금으로선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00억 원대의 추징금만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곧
항소를 통해서 상위 재판부의 판단을 당연히 받는 게 검찰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중대한 관심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수사에 대해서 성공했고 재판도 성공적이었다. 재판이 성공적이었다면은 검찰이 애초부터 항소 의지를 갖지 않고 있었겠죠. 그날 11시 53분까지도 그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결국은 그 7분 전에 있었던 건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중앙지검장에게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봐야죠. 지금 일단은 좀 나눠볼게요. 쟁점을 좀 나눠보면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둘러싼 쟁점이 이제 일단 항소를 포기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결재 끝났고 항소 시한인 7일 오후에 대검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고 수사팀 모두 항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항소 시한 불과 7분 납두고 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류 가지고. 최종 통보를 불허라고 최종 통보를 시한 7분을 앞두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부 반발이 거세지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전날 사의를 표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협의하는데 나는 반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하면서 반박한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진짜 문제 많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파성을 좀 빼고 얘기를 해보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도 이제 불기소했을 때 이 판단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이견이 이게 제기가 됐는데 언론이나 뭐 저 같은 평론가들도 근데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법무부 장관의 뭐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전달을 한 건데 바람보다 더 빠르게 지금 누운 거잖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러니까 검찰은 정권이 바뀌든 뭐든 언제든지 권력 앞에 지금 빠르게 눕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도 한마디도 못하던 것들이 지금 뭐 왜 말을 하느냐. 저는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심각했고 이번 것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좀 다시 한번 한 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원래 이 항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법상으로 지검장이 하게 돼 있어요. 검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실은 옛날에 무슨 검찰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협의의 문제인데 본인은 검찰총장 말 따랐다라고 해놓고 또 본인은 사퇴해버리고 책임을 지려면은 따르려면 끝까지 처음부터 따르든지 뭐 아니면은 아예 그냥 검찰총장 얘기 안 듣고 항소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겁한 인간들만 검찰에 좀 가득하지 않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련 내용을 보면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라고 봅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지금 검찰 인사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제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정진우 지검장을 시킨 겁니다. 검찰총장은 지금 여전히 대행이잖아요. 근데 이 항소와 관련한 최종의 권한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인의 전결로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내가 이것에 대해 책임지고 검찰 떠나겠다라고 했었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 시대에 인정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편에 섰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뭐 본인의 뜻과 맞지 않아서 중앙지검장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본인의 그 직에서 물러났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중앙지검장이 결국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사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별다른 입장 표명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를 불허한 근거와 경위를 설명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항고 포기할 때는 도대체 뭐 했냐고 우리 검사장님들은. 그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예,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그러다가 좀 이걸로 이제 득달같이 이 건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건지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 다 분리해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검찰 할 말이 없다 진짜. 이랬다 저랬다 뭐 좀 상황 보고 또 머리 들이밀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저는 어쨌든 항소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은 검찰이 이렇게 또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보기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찰을 좀 해라. 예전에 도대체 윤석열 항소 포기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의견을 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당시에도 왜 검찰 침묵했느냐. 검찰이 권력 눈치 본다는 거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더 이슈화가 되는가?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항소 포기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보게 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정무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이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값도 거의 물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정진상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에서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형량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과연 이런 결정을 검찰이 내렸겠느냐, 법무부가 지시했겠느냐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할 때 가장 그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피고인 이름을 가리고서라도 그 재판 그 공소장이든 재판 판결문을 봤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게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의 이름을 노출됐으니까 지금 항소를 포기한 단계까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항소 포기가 가져온 그 다음에 재판에서의 상황 이걸 좀 살펴보면 지금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형량이 늘어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추징액도 늘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검찰 항소 포기로 수천억의 초과 수익 환수길이 막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SNS에 이거 대표적인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사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고 배임죄나 사기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 수익금은 형사 재판에서 국고로 추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들이 있는데 국고로 추징된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가 이게 결국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통해서 반환받아야 될 부분이고 민간업자들 수익금 2천억 원에 대해서 추징금 보존 조치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법리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안을 호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검찰에서 대장동의 땅을 이제 고소하면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특경가법상 이제 배임을 이제 기소를 했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뇌물죄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뒤에 얘기했던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뇌물죄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 두 개는 무죄가 나고 특경가법상 배임은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에 적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기소가 그러니까 1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형량들이 나온 거고 추징금이 이제 428억이 나온 거는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주기로 약속한 게 428억이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처음에 얘기한 거는 7,886억의 전체 수익금을 거의 다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남으로 인해서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이거 사업 자체가 완전이다. 처음부터 문제였다. 근데 재판부가 본 거는 2015년 8월 19일 사업 시행자 선정일 이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금 만료가 됐기 때문에 7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검찰의 주장은 이게 2014년 8월부터 2023년까지 특정 2015년이 아니라 쭉 이어지면서 지금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그걸 하는 게 이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항소를 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에 2심 재판부가 하면은 환수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전체가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그리고 428억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최소한의 이익 1,128억 원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28억 원이 적당한 거냐 이거 뇌물죄는 무죄가 됐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2심에 간다고 해서 100% 이게 더 환수가 더 많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될지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더라도 가고 이렇게 최대한 국가가 많이 환수를 하고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민사에서 이를테면은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또 민사대로 걸고 이런 거지 2심에 가면은 100% 다 하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하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돈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논리적 비약이죠.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검찰은 항소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환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428억보다 더 환수를 하는 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라는 거 제가 이제 비판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만배가 5천억 정도 이제 가져갔는데 더 이상 김만배한테 환수를 할 거가 공적으로는 이 형사적으로는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민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사도 형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이제 켜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장동 일당의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잖아요. 네. 구속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 구속 시기에 감옥에 죗값만 치르고 나면 밖에 나가면 이제 거액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본인이 추징할 것도 없고 이 형량도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해야만 아마 추가적인 죄값을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예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1심 판결이 맥시멈이 되는 거고 그 이하로만 형량을 매길 수 있게 되니까 2심 판결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지금 이루어진 셈이죠. 마지막으로 그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일과 검사가 이 얘기했어요. 항소 포기로 이 이해충돌법 김준일 평론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의 중요 쟁점 등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검사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추징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1심에서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2심에서 그러면 더 잘 따져서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도 그냥 날려버린 거란 거죠. 이거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왜 서울대 원서 안 냅니까? 지금 수험 시즌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 갈 수도 있는데 왜 서울대 원서를 안 내냐 이거죠. 그러면 그 원서를 안 낸 이유는 뭐냐? 다른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상병 사건과 이 사안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겁니다. 최상병 사건도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 조사에서 여러 사람들 뭐 재판에 넘겨야 되느니 뭐 물론 여러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가긴 했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갈 수 있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성격이 강한 결정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1심에서 7,800억 원 부당이득 취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전체를 다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문제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업자들의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 다 문제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액만 추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구체적인 손해, 구체적인 액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심 재판부를 검찰이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죠.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거를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적용이 되려면은 이게 전체가 다 사업 자체가 다 불법이야. 아예 시작부터 다 불법이야. 다 민간하고 관하고 민관이 같이 한 이 사업 자체가 다 불법이다라는 시각인데 저는 그거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행정적 판단이었죠. 이거를 민간에 맡길지 관이 주도할지 아니면 민하고 관이 같이 할지 성남의 뜰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재판부가 본 거는 1,128억 원이 지금 이게 수익이라고 최소한의 수익이 이거를 봤는데 그중에서 428억만 환수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재판부한테 제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거든요. 1,128억 원이 최소한의 수익이면 이거를 다 환수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참 바람보다 빨리 눕더니 야 이렇게 되느냐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필요하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체 과정을 들여다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 항소 포기 과정도 그 특검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물론 지금으로서는 다 추측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특검이나 수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거 상당히 어려운 수사도 아닙니다. 딱 하루 이틀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항소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요일 밤에 또는 금요일 하루에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또 법무부, 중앙지검 어떤 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는 다른 재판들처럼 범죄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대행대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장대로 지금 얘기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인은 이거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발 빼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전체 과정을 같이 특검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양쪽에서 다 특검 국정조사 얘기하고 있는데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남욱 변호사 배가르겠다. 뭐 이런 이제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작 기소 의혹 밝히겠다. 이제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정치 검사들의 구태타적 항명이다. 그래서 이거 좀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소 표기 결정에 윗선이 개입돼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검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속에 같은 걸 요구하지만 각각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딱 일련의 사건이잖아요. 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처음에 이게 기소와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서부터 항소 포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의 전체 과정을 봐야지 본인들 유리한 것만 특검하자 이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 검사들 특유의 어떤 그런 뭐 그 말버릇이나 이런 것이 정말 어디까지 그 피의자들이 압박을 느꼈는지는 필요가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그러니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게 그 검사도 얘기했어요. 야 그냥 그거 비유법처럼 쓴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을 얽어매기 위해 이렇게 조작이 된 건지 아닌지 여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민주당의 요즘 스탠스가 조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정성호 장관도 잘된 기소에 잘된 재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 자체가 다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은 김만배도 억울한 거고 남욱도 억울한 거고 지금 다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 일부 검사들이 이거를 이렇게 과하게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장동 사건 자체가 다 지금 아예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막 혼재돼 있으니까 국민들도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다는 게 뭐 오랫동안 애들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줬다는데 검찰 조사에서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배가 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물론 뭐 다른 사안이라도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도의적 차원에서 보여준 거라고는 받아들여지. 아니, 본인 핸드폰에 더 애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애들들. 많이 나오잖아요. 애 얼굴 봐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식의 압박은 원래 검사들이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항소 포기를 한 것과 이거를 연결짓는 게 맞는 것인가? 넌 그거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남욱 씨가 변호사예요, 본인이. 그러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회유와 협박 이게 있었다면 본인이 하는 조서 열람할 때 이거 사인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옆에도 아마 변호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남욱 씨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 0%라고 봅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물론 항소 포기 전에 있었던 발언이긴 하지만 이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시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정치 쟁점화 될수록 뭐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정권 안 바뀌었어도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022년에 한창 이 남욱 씨와 관련한 재판,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는데 너무 연기도 발연기고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조작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저를 캐스팅하신 분이 내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연기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캐스팅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말 안 했지만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당시에 자기가 받았던 검찰의 수사는 협박성이었고 본인이 증언했었던 거는 다 그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 저는 전혀 받아들일 만한 대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뭐 대한민국 검찰이 죽었다 뭐 이런 이제 페북에 썼더라고요. 검찰이 죽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죽었고요. 당대표 할 때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럼 그런 거 썼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이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좀 다 비판하는 편이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는 다 침묵하다가 갑자기 한동훈 대표 막 검찰이 막 죽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면은 참 납득이 안 되죠. 예. 그때 당시에 뭐 한동훈 당시 당 대표였던 것 같은데 불기소 처분 나왔을 때 국민 눈높이와 맞는 그러니까 법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한 그 검찰 내에 아니면 또는 법조계 내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그때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잖아요. 그다음에 왜 직시 항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었던 비판 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직시 항고가 위헌 판결을 한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그 직시 항고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래도 뭘 근거를 들어서 이유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혀 이유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